예, 8장 인플레이션입니다. 예,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인플레이션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뭐 20년, 30년 혹은 50년 비교적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플레이션은 뭐 지난 5년 혹은 10년, 30년 동안 나타난 이제 평균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이런 장기적인 추세를 제거한 이후에, 그래서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그래서 어떤 장기적인 추세, 우리가 GDP를 분해해서 보기도 할 텐데 어떤 장기적인 추세를 제거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 인플레이션을 제거한 그러한 인플레이션. 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뭐 다음 장, 다다음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비교적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에 관심을 갖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한국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보통 부르죠.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 예, CPI를 매월 매월 집계를 합니다. 그러면 매월 매월 공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을 계산을 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 물가 지수가 변화했는가, 변화율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아직 10월에 물가 상승률이 집계가 되진 않았을 텐데, 우리가 10월에 물가 상승률을 10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알고 있다고 한번 전제해 보죠.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9월에서 10월로의, 죄송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화율도 사실 우리가 관심은 있지만 사실상 우리의 보다 궁극적인 관심사는 이제 지난 10월, 2020년입니다. 2020년에 9월에서 10월 1개월 변화할 때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가가 사실 관심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2020년 9월과 10월 사이에 유니크하게 어떤 발생한 이슈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니크하게 나타난 현상들 때문에 9월에서 10월 사이에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때, 사실 그 유니크한 현상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화를 관측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매년 일정하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뭐 연휴라든가 혹은 뭐 할러데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설, 추석 뭐 이런 이제 명절들이 있어요. 혹은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네, 크리스마스 이런 이제 어, 여름 휴가도 그렇겠죠. 이런 이제 그 매해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계절성 혹은 계절적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월에서 8월로 넘어갈 때 항상 여름 휴가가 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혹은 9월에서 10월로 넘어갈 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추석이 거기에 껴 있다든가, 혹은 이제 12월에서 1월로 넘어갈 때 연말 연시, 그다음에 크리스마스와 같은 그런 할러데이가 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의 변화는 매년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9월과 10월 사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가 어떤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매년마다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올해 한 해만 유니크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작년 9월과 10월 사이에서도 나타났을 것이고 재작년 9월과 10월 사이에도 나타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월에서 9월로 갈 때는 뭐 별다른 어떤 계절적 요인이 없지만 9월에서 10월로 넘어갈 때 추석이라고 하는 어떤 계절적 요인이
거의 뭐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추석 효과 때문에 9월에서 10월 사이에 어떤 경제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렇다 그래서 8월에서 9월보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어떤 눈에 띄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는 것이 좋냐면, 그러니까 작년 2019년 9월과 10월 사이의 변화와 2020년 9월과 10월 사이의 변화를 비교해서 추석이 끼어 있었는데 추석을 전후로 해서 작년과 올해 사이에 경제활동의 변화가 얼마나 나타났는가를 비교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8월과 9월 사이의 변화와 9월과 10월 사이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뭐 애플과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8월과 9월 사이에서의 변화를 애플이라고 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의 변화는 사실 오렌지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렌지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2019년 9월에서 10월 사이의 변화와 2020년 9월에서 10월 사이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 사실 더 좋고, 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계절적인 효과를 우리가 배제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계절적인 요인을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오렌지와 오렌지를 비교하고 애플과 애플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고, 애플과 오렌지를 비교해도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매월 경제활동의 변화를 우리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8월에서 9월과 9월에서 10월을 비교하는 것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계절적 요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얼마만큼이 계절적인 요인 때문이고 아니면 얼마만큼이 순수하게 어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우리가 구분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라고 하는 것은 2019년, 그래서 우리가 10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관측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CPI를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9월의 CPI와 10월의 CPI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9년에 10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12개월 사이에 작년 10월과 2020년 10월 사이에 이제 변화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월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보는 것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증감률은 말이 좀 어렵지만 이거 변화율 퍼센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대략 60년대 말부터 65년부터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집계해 왔기 때문에 66년부터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보시면 뭐 과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증감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가 있었고 9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물가 상승률이 이제 10% 안쪽으로 이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IMF 경제 위기를 겪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한 5%를 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오히려 인플레이션율이 비교적 거의 0%, 1%도 채 안 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 보려고 하는 어떤 전반적인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어떤 장기적인 트렌드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런 어떤 장기적인 트렌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이, 참고로 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인플레이션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혹은 인플레이션율이란 말과 인플레이션율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물가라고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다양한 지표를 가리킬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거시경제학 컨텍스트에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더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가를 우리가 보통 이제 프라이스 레벨을 물가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는 거시경제 지표 가운데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거시경제학 컨텍스트에서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리켜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아무런 뭐 어떤 의미 없이 특별히 뭔가를 가리키지 않고 그냥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부른다면 혹은 뭐 더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부른다면 이건 대체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가 상승률이라고만 해도 이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몇 퍼센트 변했는가를 측정해 놓은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혹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물가 상승률과 인플레이션 혹은 뭐 인플레이션율 같은 말인데 굳이 또 구분을 조금 하자면 인플레이션은 정확한 의미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가는 어떤 현상,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런데 뭐 우린 그냥 인플레이션 혹은 인플레이션율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혹은 뭐 rate of inflation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은 조금 더 분명해요. 그냥 inflation이라고만 표현하진 않아요. 그냥 rate of inflation 아니면 inflation rate라고 표현을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그 한국은행이라든가 그런 이제 경제 관련된 뭐 자료 혹은 정책 보고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곳에서 발간되는 그런 어떤 발간물들을 보시면 대체로 인플레이션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요.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이제 유를 덧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그냥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가는 그런 현상, 그런 상태, 물가 상승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뭐 KDI나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발간물에는 인플레이션율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뭐 인플레이션 혹은 인플레이션율 같은 의미로 다 사용을 할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플레이션율은 혹은 물가 상승률은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90년대 이전 데이터는 한국 경제가 비교적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그 외국에서 수입되는 그런 그 원자재, 특히 원유 가격의 변화에 크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조금만 상승하거나 조금만 떨어져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그런 임팩트가 굉장히 컸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전 시기는 우리가 그렇게 물론 이제 진지하게 볼 필요는 있을 텐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뭐 90년 이후 혹은 뭐 80년대 말 이후에 이제 데이터를 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 데이터를 한 번 더 보시죠. 2000년부터 제가 다시 그림을 그려봤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어떤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뭐 4%를 넘기도 하고 6% 가까이 근접한 시기도 있었죠. 이런 시기들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전반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의 트렌드는 대체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 다른 국가들의 자료를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전 세계 경제 규모가 우리와 한국과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이제 경제 규모가 보다 큰 그러한 국가들에서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장기 물가 상승률이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 내외 정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보시면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과 붙여 쓰는데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일부러 좀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물가 상승률이 5%에서 4%로 떨어지고 4%에서 다시 3%로 떨어지고 이제 이러한 현상이 디스인플레이션이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것이 바로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물가는 상승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전보다는 둔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디스인플레이션이고, 그 디플레이션은 그 반대겠죠. 디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예,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이 두 번의 기간은 사실상 디플레이션이고요. 그 디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물가 수준이 오히려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있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뭐 거의 무지막지한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2008년에 이제 아프리카 짐바브웨 인플레이션이 이제 대표적인 가장 최근에 관측된 전 세계 국가에서, 물론 상당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베네수엘라라든가 이제 이런 국가들, 칠레도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 비슷한 시기를 잠깐 겪었었는데, 비교적 짐바브웨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준을 기록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짐바브웨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짐바브웨 2008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기록을 했고요. 물가 상승률이 2008년 5월에 223만%,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8월에 3개월 뒤인 8월에 97억%,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인 9월에 이제 4,710%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엄청난 수준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스티브 행크,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읽는지. 빨간색으로 지워버리면 안 되죠. 밑줄을 그리려고 했었습니다. 헤인키라고 읽어야 되지 않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티브 헤인키 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존스 홉킨스에 있는 경제학자가 짐바브웨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났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2008년 물론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은 이제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었고, 2008년 5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정리해서 위에다 적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월, 그리고 다시 9월에 비교해 보시면 이제 어마어마한, 저는 이 다음은 어떻게 카운트하기가 어려워서 부를 수 있는 숫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한때 예전에 이제 국내 방송사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짐바브웨 인플레이션을 잠시 소재로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짐바브웨 이제 시민들이 마트라든가 상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을 하는데, 물론 물건이 거의 남아있질 않죠. 왜냐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재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상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재화가 있으면 무조건 이제 재화로 바꾸고, 달러라든가 뭐 유로화가 있으면 자국 화폐를 버리고 이제 유로화나 달러를 구입하는 것이, 교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상당한 그 엄청나게 많은 지폐, 돈 다발을 가지고 가서 이제 빵 한 조각 같은 거 이제 사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나라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변화를 퍼센트 변화, 퍼센티지 체인지로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t-1기와 t 시점 사이의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t-1기에서 t기로 가는 거니까요. 이제 t 시점의 물가 수준에서 t-1 시점의 물가 수준을 빼고요. 변화분이죠. 분자는 변화분이고, 변화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우리가 t-1기에서 t기로 가니까 t-1기의 물가 수준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t-1기와 t기 사이의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화율을 우리가 계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9월에서 10월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9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PT는 이제 T 시점의 소비자 물가 지수.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의 증감률, 변화율을 우리가 계산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PET를 9월에 예를 들면 10월이라고 합시다. 10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전년 동기니까 1년 전에 같은 기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2019년 10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T-1이 1개월 전이고 T-2가 2개월 전이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PT-PT-12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2개월 전이 바로 작년에 10월 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마이너스 1년 전 10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나누기 1년 전 10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누어 주면 이게 바로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의 증감률 혹은 뭐 변화율,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전 그냥 전기 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제가 구분하지 않는 한은 큰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필요할 때만 이 변수는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고 또 저 변수는 또 이렇게 계산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소비자 물가 지수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란 한 나라의 평균적인 가계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지수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대표적인 가게가 구매하는 다양한 재화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한 서비스, 재화의 가격들을 적당하게 가중치를 부여해서 비교적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주거비라든가 식비 혹은 뭐 간혹 의료비라든가 뭐 교육비 이런 것들은 비교적 가중치가 높은 재화나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의 가격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갖고 반영이 될 것이고 그 이외에 뭐 여가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 이런 것들은 같은 뭐 식료품이라고 하더라도요. 반드시 사람들이 구입하게 되는 무슨 뭐 쌀이라든가 혹은 뭐 김치라든가 뭐 이러한 이제 식재료들이나 혹은 완성된 뭐죠? 음식 이런 가격들은 비교적 높은 가중치를 갖고 같은 식료품이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소비자들이 뭐 적은 빈도로 구입하는 그러한 식료품들은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또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학 원론 여러분 배우시면 거시경제학 파트를 얼마만큼 커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제학 원론의 이제 거시 파트에 가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경제학의 상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시중에 이제 돈이 많이 풀리면 이제 머니죠. 많이 풀리면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머니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물가 상승,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머니가 꽤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비교적 단기 과정에서 단기 경기 변동 과정에서는 사실 머니가 인플레이션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다. 돈의 머니의 어떤 우리가 조금 더 고상한 표현은 통화라고 부르죠, 그렇죠? 통화. 이제 통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에는 뭐 그렇다면 없는 것이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통화량이 확대가 되면 물가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인데요.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단기에는 통화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물가 상승률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에 훨씬 더 이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요인들보다는 대체로 이제 머니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장 후반부에서는 이자율,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폐 수량 이론, 퀀터티 티오리 오브 머니라고 부르는데요. 화폐 수량 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그냥
통화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그냥 뭐 퀀터티 디오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선 이제 통화가 어떤 것인지, 머니, 화폐 혹은 통화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한국에서는 통화라고 하는 것을 본원 통화, 모니터리 베이스라고 부르고요. MB라고 부릅니다. 모니터리 베이스, 본원 통화, 그 다음에 M1 협의의 통화라고 하고요. M2는 광의 통화라고 부르고, LF가 금융기관의 유동성, 그 다음에 L은 광의의 유동성 이렇게 나누어서 측정을 합니다. 점점 이렇게 그 집합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는 본원 통화라고 하는 것과 이제 M1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M1이 이렇게 있으면 M2는 이거보다 크고요. M2는 그러니까 M1이 M2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LF는 다시 M2를 포함해요. 그리고 L은 다시 LF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원 통화와 M1 사이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한번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 9페이지에 보시면 본원 통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왼쪽에 푸른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M1은 오렌지 색깔로 점선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원 통화와 M1 사이의 관계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집합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교집합은 현금 통화, currency in circulation이라고 부르는 현금 통화. 현금 통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원 통화를 측정할 때도 들어가고 M1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때도 들어갑니다. 협의의 통화를 우리가 측정할 때 현금 통화를 카운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본원 통화, 모니터리 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카운트할 때도 현금 통화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본원 통화에는 지불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반대로 M1을 카운트할 때는 현금 통화와 이제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것을 카운트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이게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현금 통화는 이제 currency in circulation이라고 합니다. 그 CIC라는 뜻이고요. currency in circulation. 여러분 그 도서관 같은 데 가보시면 이제 대출하는 곳이 있잖아요. 대출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출 반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여러분 미국에 있는 뭐 도서관에 가보시면 이걸 서큘레이션 데스크라고 불러요. 그 서큘레이션 데스크가 이제 책이 나가고 들어오는 바로 이제 그 통로라는 의미인데, 그 데스크라는 의미인데, currency in circulation은 이제 돌아다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치 도서관에 우리 학교 도서관 생각해 보시죠. 학교 도서관에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책들은 학생들이나 뭐 이제 저희들이나 직원들이나 뭐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빌려가서 보고 있는 책이 있을 거예요. 도서관 안에 이렇게 책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겠죠. 도서관 안에 있는 책이 아니고 바깥에 누군가 대출해 간 그 책들이 바로 currency in circulation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대출해 가서 보고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현금 통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돈 혹은 이제 집에 놔둔 돈, 뭐 이렇게 장롱속에 넣어놓은 돈, 이런 것들이 이제 현금 통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원 통화는 이 현금 통화와 돌아다니는 돈, currency in circulation과 지준금의 합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카운트를 합니다. 이제 지준금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예치를 하면 은행은 법이 정한 비율, 그 법정 지준율이라고 하는 어떤 법이 정해놓은 비율이 있어요. 7%면 7%, 그렇게 법이 정해놓은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100만 원을 은행에 예치를 하면, 예금을 하면 그 중에 7만 원 정도를 그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불준비금, 지준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준금을 중앙은행이 예치하는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그러니까 뱅크런이라고 하는 사태가 뭐 흔히 나타나진 않지만, 뱅크런은 예금자들이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우르르 달려가서 자신이 예치해 놓은 예금을 이렇게 찾아가는 현상. 그냥 뭐 한 사람이 가서 뭐 예금한 돈을 찾아가는 것은 뱅크런이라고 하지 않고요. 은행이 예금자들한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거라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많은 예금자들이 은행에 찾아가서 쭉 줄을 서가지고 순서대로 번호표를 뽑아서 자신이 예금한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 그런 인출 사태, 예금 인출 사태를 우리가 뱅크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갑작스럽게 많은 예금자들이 은행에서 자신이 예금한 금액을 찾아가려고 할 때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충분한 캐시를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이제 뒤에 금고가 있어서 그 볼트라고 하죠. 볼트 캐시라고 해요. 그 대형 금고에 넣어놓은 이제 화폐를 볼트 캐시라고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볼트 캐시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 돈을 다 돌려주질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중앙은행에 이제 일정 비율을 예치해 놓는 것이 바로 지중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M1은 마찬가지로 현금 통화, currency in circulation에다가 이번에는 지중금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요급을 예금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요급을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demand deposit이라고 해서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그러한 예금 상품들에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예치해 놓았다면 그러한 예금에 예치된 돈이 바로 요급을 예금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성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입출금이 굉장히 자유로운, 그러니까 유동성이 매우 높은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금융상품에 묶여 있는 그러한 돈들이 이제 요급을 예금이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현금 통화와 묶어서 M1으로 카운트를 합니다. 이제 M2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집합이 커지는 거예요. M1에 어떤 것들을 또 포함하냐면 비교적 유동성이 떨어지는 금융상품들, 이제 기간물, 예금, 적금, 뭐 6개월, 12개월 이렇게 해당되는 예금, 적금, 뭐 부금 이런 것들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형 금융상품, CD라든가 표지여움, 그 다음에 실적 배당형 상품, 뭐 금융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유동성 LF는 M2에다가 몇 가지를 또 더하는데요. 이제 2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 그 다음에 이제 광의 유동성 LN은 금융기관 유동성에다가 또 몇 가지 금융상품들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 유동성 상품들인데요. 대표적으로 국채, 그 다음에 지방채,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채, 기업어음 등이 이제 광의 유동성에 포함이 됩니다. 간단한 그림 이제 현금 통화, currency in circulation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현금 통화를 제가 한국은행 웹사이트에 가서 이커스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가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한번 그려본 건데 2000년대 초반부터 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이후 시기에 이제 유동성이 그러니까 현금 통화죠. 시중에 현금이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사실 조금 애매모호한 측면은 있어요. 유동성이라고 하면 그걸 뭐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긴 하는데 그게 뭐 꼭 현금 통화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그게 M1이 될 수도 있고 뭐 M2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기 제가 현금 통화를 그냥 유동성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현금 통화는 비교적 2015년 이후에 빠른 속도로 늘어났는데 이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 주택 구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주택 구입을 한다 그래서 제 주머니에 캐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뭐 어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주택 구입과 관련된 그 다음에 사업 자금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전보다 더 많은 캐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졌던 것은 상승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림을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만,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바로 2019년 여름 이후에 이제 수출 규제 이후에 2020년 들어서면서 현금 통화가 굉장히 확대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시기들이 있는데요. 그 시기들이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시기 이후 그 다음에 요 시기에도 살짝 증가세가 조금 빨라지고요. 요 기간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2020년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증가세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현금 통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시면 2000년대 10년 기간 사이에서는 현금 통화가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2010년 넘어서면서 조금 빠르게 늘어나고 2015년을 넘어서면서 더 빠르게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이후부터는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금 통화의 어떤 증가 패턴과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현금 통화가 늘어나는 속도랑 굉장히 비슷하게 변했던 경제 지표가 뭐가 있을까?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히려 물가 상승률은 되돌아가 볼까요? 자, 물가 상승률은 2000년부터 보시면 대체적으로 장기적인 트렌드는 대체적으로 하락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현금 통화가 늘어나는 속도랑 물가 상승률이랑은 그렇게 큰 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율은 이런 식으로 또 하락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현금 통화는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경제 지표를 찾아보라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 주택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비슷한 변화의 어떤 패턴을 보이는 그런 데이터들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고 이제 그 스토리는 막 만들면 안 되겠죠. 기존의 어떤 이론들과 좀 컨시스턴트하게 좀 연관성 있게 관련이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어떤 필요한 뭐 모형들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입히면 우리가 설득력 있게 우리의 이론들 혹은 스토리들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현금 통화 (Currency in Circulation은 131조 424억 원이고요. 이걸 이제 제가 같은 기간 2020년 8월 가장 최근 데이터가 8월이어서요. 15세 이상 인구로 나눴더니 대략 1인당 평균 화폐 보유량이 한 300만 원, 29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300만 원씩 가지고 있지는 않을 텐데 누군가가 somebody가 굉장히 많은 화폐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렇게 많은 화폐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본원 통화와 M1 사이의 관계인데 이제 교집합에는 currency in circulation 현금 통화가 있고 본원 통화에는 중앙은행에 예치된 지준금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M1에는 지준금은 없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그러한 금융 상품에 묶여 있는 돈들 요금을 예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US 통화 지표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urrency in circulation 똑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monetary base가 본원 통화인데 뱅크 리저브즈가 바로 이게 바로 지준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1 마찬가지로 currency in circulation은 교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요금을 예금에 해당하는 것이 체커블 뱅크 디파짓이라고 해서 체킹 어카운트, 뭐 세이빙 어카운트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카운트를 만약 개설하신다면 체킹 어카운트를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게 바로 이제 체킹 어카운트고 우리로 하면 뭐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그런 뭐죠? 저기 체크 카드를 발급해 주는 어카운트가 체킹 어카운트고 그 다음에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는데 세이빙 어카운트는 즉시 현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세이빙 어카운트에 얼마의 돈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인출하는 것은 어렵고요. 은행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는데 제가 사용했던 예전에 제가 이용했던 은행에서는 그 체킹 어카운트에 돈을 제가 꺼내고 싶으면 지금 제가 이제 인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써서 내면 다음 날 이제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 이제 체킹 어카운트로 넘어와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제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고 싶으면 이게 체킹 어카운트도 만들어야 됩니다. 체킹 어카운트 없이 세이빙 어카운트만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돈이 있으면 이 돈이 이렇게 하루 뒤에 넘어와요. 그럼 그 다음날 이제 체킹 어카운트에서 돈을 제가 즉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 바로 M1 우리 협의 통화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M2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이빙 디파짓,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그런 돈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타임 디파짓이나 MMF 이런 것들이 M2에 포함이 됩니다. US 머니터리 베이스도 한번 보시면 본원 통화입니다. US 머니터리 베이스는 본원 통화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한국 데이터는 현금 통화예요. 본원 통화. 자, 본원 통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urrency in circulation 현금 통화와 지준금을 더해 놓은 것입니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그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면 머니터리 베이스가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에 이렇게 늘어나요. 그 세 번에 걸쳐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게 네 번이냐 세 번이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기는 있는데요. 크게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통화 뭐죠? 정상적인 통화 정책이 있고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이 있는데 정상적인 통화 정책은 뭐고 정상적인 통화 정책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또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양적 완화는 정상적인 통화 정책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양적 완화 이걸 우리가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하는데요. quantitative easing. 통화량을 시중에 이제 시중 금융기관들에게 공급하는 이때는 사실 뭐 제가 이번 학기에 시간이 되면 마지막 부분에 사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뭐 그때 가서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융기관들의 통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죠.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그 반대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돈을 주면 그건 안 되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메이크 센스 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교환이 되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채권을 대신 받고 캐시를 달러를 준 거죠. 중앙은행이 캐시를 주는 조건으로 굉장히 이제 금융 사정이 어려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투자은행들 많이 있죠. 이런 이제 그 투자은행들의 채권을 이제 회수를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상당한 부실 채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사실상 쓰레기 조각을 돈을 주고 산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뭐 어폐가 있지만 그러니까 비교적 부실 채권, 현금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현금화하기 쉽지 않은 그런 채권들을 대신 받고 반대급부로 유동성 달러를 공급한 그런 사례가 바로 양적 완화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양적 완화 보이시죠? 그 다음에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본원 통화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다시 본원 통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이어서 화폐 수량 이론에 대한 이야기 끊을까요? 네, 끊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